구출에 나선 사이언톨로지. 아주 초기에 이 놀라운 약물 이야기가 무너질 위기에 전 순간이 왔다. 물론 블록 수준이 실제로 일부 사람들에게 자살 및 폭력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가 나왔고, 1990년 여름에는 뉴스에서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사이언톨로지가 일라이 릴리와 정신의학 집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90년까지 블록 수준에 대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미 프로젝트 생존자 지원 그룹이 결성이 되었다. 이 약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두 건의 소송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로 1990년 7월 18일 시몬드는 롱아일랜드의 로다 할랄이라는 여성이 프로젝트를 복용 후에 손목과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백 번 걷는 행동을 했다며 일라일리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2주 후에 신문 언론은 켄터키 한 남성이 저지른 과학적인 집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보도했다. 조셉 웨스버커는 약물 복용을 시작한 뒤 5주 만에 자신이 일하던 루이빌 인쇄 공장에 들어가 AK-47 소총을 난사하여 8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시민인권위원회는 신속하게 의회에 이 살인약물의 금지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바로 그때 일라이 릴리가 뛰어들었다. 일라이 릴리는 이 소송을 정신과 약물의 사용을 비판해온 사이언톨로지 집단이 주도한다고 크게 발표했다. 이것이 일라이 릴리의 브로코스트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일라이 릴리의 최고 의료 책임자 리 톰슨은 1990년에 프로젝트를 이루면 릴리는 망할 것이라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릴리는 재빨리 4가지 메시지를 언론에 전했다. 첫째, 이것은 사이언톨로지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다. 둘째, 광범위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안전한 약물임이 밝혀졌다. 셋째, 자살 및 살인사건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다. 넷째, 치료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치료가 어려워서 기피하며 이것이 진정 대중의 위협이다. 릴리는 자문위원으로 고용한 학계의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훈련 회의를 실시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시켰다. 솔직히 외부 전문가들의 성과에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1년 4월에 한 번의 연수회기를 마친 후에 회사의 부회장 미치 다이넬슨은 톰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는 학계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회사가 향후 훈련 회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1991년 4월 19일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일라이 릴리 훈련 회기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신문은 독자들에게 사이언톨로지가 정신의학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사종교 사업 준군사 조직이라고 알렸다. 이 단체에는 릴리와 무관한 의사들이 임상시험에서 다른 항물제나 대적은 제공의 위약 캡슐보다도 프로젝트를 복용했을 때 자살 충동 경향이 낮았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공격했다. 리 톰슨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20년간 탄탄한 연구가 사이언톨로지 교인들과 변호사들에게 의해 단숨에 무너짐을 지켜보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프로젝트의 안전성 우려에 따라 자살 전문가에게 임상시험 데이터를 다시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임상시험에서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자살 사고와 프로젝트에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제럴드 로젠바움은 약이 아니라 질병이 문제였고 이것이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의 결과로 대중은 프로젝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료를 멀리하게 되었고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었다. 로젠바움은 당연히 일라이 릴리의 외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훗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듯이 그는 프로젝트가 출시되기 전에 릴리의 마케팅 자문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라이 릴리와 로젠바움의 관계는 매우 편안한 관계였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미국 최고의 우울증 전문 의사 중에 한 명의 독립 전문가를 소개했기에 독자들은 한 가지 결론만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당한 의리라기보다는 불쾌한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이 제기한 이슈라는 점이다. 다른 신문과 잡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내용을 다루었고 그해 5월에 타임이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를 끌어들이는 범죄 조직이라고 혹평하며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1991년 9월 20일 FDA는 프로작이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킨 데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제약회사와 연결점을 가진 의사들이 저촉이 된 자문 패널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여 명의 시민이 프로엑스텐이 유해성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패널은 과학적인 논문을 프로엑스텐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112 입장을 뒷받침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청문회에 발표된 과학 데이터는 프로엑스텐이 자살이나 자살 사고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한 윤리 지지자는 이 모든 논란은 반정신의학단체가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한 완전한 허구라고 말했다. 그 순간 111과 모든 정신의학계는 우리들의 기억에 남을 홍보의 승리를 거두었다. 경이로운 약물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비로운 느낌이 회복되었고 대중과 언론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비판을 사이언톨로지와 연관시키게끔 촉구했다. 이제 이러한 약물의 장점에 대한 논쟁의 한쪽에는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종교 광신도가 등장하는 듯이 보였다. 그렇다면 대중은 진실이 어디 있는지 쉽게 확신한다. 다른 선택적인 세로토닌은 재흡수 억제제가 출시되고 1992년 프로작의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에 1993년 브라운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피터 크레이먼은 그에 져서 프로작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 놀라운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그는 프로작이 일부 환자들에게 좋은 상태를 넘어서는 호전을 이뤘다고 기록한다. 크레이먼은 미용정신 약물학의 시대가 열렸으며 머지않아 정신과에서 정상인에게 원하는 성격을 제공하는 약을 개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20일간 머물렀다. 얼마 후에 뉴스위크는 독자들에게 정신의료가 갖는 새로운 힘에 의해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와 이 사회가 씨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4년에 뉴스위크는 다음같이 설명했다. 프로젝트 개발로 이어진 뇌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은 기성품과 다름없는 인격을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위헌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뇌의 계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될까? 정신신경과 의사 리처드 레스탁은 이렇게 말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뇌를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기만당하는 미국.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존 브링클리 유령이 어딘가에서 미소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염소 생식기 이식 수술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 정치자를 매료시켰다. 기만당하는 미국은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존 브링클리의 유령이 어딘가에서 미소짓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염소 생식기 이식 수술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라디오쇼 청취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제는 우울증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약물을 기적의 화합물로 바꾸는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되었고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신과 같은 새로운 힘을 거머쥐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상태를 넘어서는 호전을 이루었음을 걱정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면 사회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될까? 미국인의 마음에 대한 광범위한 약물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뒤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공황장애 치료제인 자낙스와 자연병 치료제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출시된 것도 어떤 스토리텔링 과정 덕이었다. 이러한 이 세대의 약물이 블록버스터가 되자 제약회사와 학계의 정신과 의사들은 모두 모든 종류의 정신과 약물을 아동에게 사용하도록 선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수백만 명의 미국 청소년을 정신질환의 저장소로 몰아넣었다. 자낙스, 알프라졸람 1981년 항불안제로 승인되었다. 제조사 업체는 자낙스를 1980년에 DSM-3의 새롭게 진단명으로 등재된 공황장애 치료제로 승인받으려는 노력에 착수했다.
첫째 단계로 업체는 임상시험 과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전 NIMH 소장 제럴드 클루먼을 고용했고, 일반 정신의학 제지 편집자 다니엘 브리드머는 의학부서 조력자로 임명했다. 이는 학계 정신의학을 포섭하려는 회사 노력에 불과했다. 런던 정신의학연구소의 불안장애 전문가 아이작 막스는 말한다. 세계 최고의 월드 정신과 의사들에게 업전으로부터 자문 제안이 쇄도했다. 클루먼과 업전은 위약 반응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으로 업전의 국가 간 협력 공황장애 연구를 설계했다.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던 환자도 연구에 참여 가능했기에 미약군의 많은 환자가 실제 벤조디아제핀 금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임상시험 첫 주 동안에 그들의 극심한 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치료기간 시작 시에 미약 환자의 거의 4분의 1에서 혈중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되었다. 벤조디아제핀은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연구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 4주 뒤에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환자의 82%가 중간 정도의 개선 혹은 호전된 반면에 위약군은 43%에 그쳤다. 하지만 그 후에 4주 동안의 위약 환자들은 점차 나아졌지만 알프라졸람 환자는 그렇지 않았다. 8주차 말에는 대부분의 평가 척도에서 적어도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안 나타났다. 또한 알프라졸람 복용군은 진정 피로,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협응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알프라졸람 환자 26명 중에서 1명은 조증 또는 공격 행동과 같은 약물에 대한 심각한 반응을 겪었다. 8주 후에 환자들은 4주에 걸쳐서 복용 약물의 용량을 점차 줄인 다음에 2주 동안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채 추적 관찰했다.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다. 알프라졸람을 중단한 환자의 39%는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해 공황과 불안이 급증했고 다시 약을 복용해야 했다. 잔학스 연구. 업전의 연구자들은 1988년 5월에 일반 정신의학 회지에 3편 발표했다. 잔학스 연구 연구에서 특히 위의 새 논문 초록에서 그러한 시도가 나타난다. 먼저 연구자들은 치료기간이 끝나는 8주간의 결과가 아닌 4주간의 결과에 주목하여서 알프라졸람이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알프라졸람 환자의 84%가 4주 동안의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는 알프라졸람에 대한 환자 수용도가 높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결론지었다. 알프라졸람 환자들이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그리고 정신활동 장애 등 징후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나고 내역성이 좋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부 알프라졸람 환자가 약물을 중단했을 때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너무 짧은 기간 사용되었고 중단이 너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고 추론했다. 연구진은 말한다. 공황장애 환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잔학스 위약 약물 중단 이후에 런던 소재 정신의학 연구소의 아이작 막스와 몇몇 동료들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지적한다. 그들은 일반 정신의학 회지에 보낸 편지에서 밝힌다. 연구 종료 시점에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환자들이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더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약물이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좋다는 업전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편향적이고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막스는 이어서 다음까지 쓴다. 이 사건 전체가 산업계로부터 작은 지원을 받는 연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알프라졸람 환자들이 평생 중독일로 접어들면서 나쁜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은 업전 클루먼, APA, NIMH가 미국 대중에게 잔학스의 효능을 선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프로작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것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다시 사용되었다. 업전은 1988년 APA 심포지엄을 후원하며 전문가 패널이 4주 연구 결과를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87년 APA 수장 로버트 파스나우는 업전이 비용을 지불한 교육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불안의 결과라는 빛나는 소책자를 APA 회원들에게 보냈다.
셔버트 브레이저와 제럴드 클러머는 업체원이 의사들에게 보낸 공황장애 치료제로서의 잔악세에 대한 홍보 문헌에 포함된 친애하는 의사에게라는 편지를 보냈다. 업체는 또한 정신과 의사 의료 당사자 대정을 대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가 미흡한 공황장애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한 다트의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APA에 1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마침내 NIMH도 협력하여 공황장애를 우선 관심사로 선정하고 1991년 공황장애에 대한 컨퍼런스를 후원했으며 전문가 패널은 고역과 벤조디아제핀, 아마도 전악스를 두 가지 최우선 치료 중에 하나로 지정했다. FDA는 1990년 11월 전악스를 공황장애 치료제로 승인했고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전악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공황에 빠졌나요? 도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신문은 이 나라의 성인 400만 명을 괴롭히는 쇠약한 상태의 환자 70에서 90%에게 전악스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AP 통신을 설명한다. 뇌생화학적인 기능장애가 공황골절 원인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전악스는 뇌의 여러 시스템과 상호작용해서 발적 차단이 가능하다.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시카고 루시 의과대학의 존 자체카 박사는 말했다. 전악스는 공황장애 치료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작용하고 독성이 가장 적다. 다시 한번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1992년 전악스는 미국에서 5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 되었다. 그닥 비정형적이지 않은 전악스 공황장애 치료제로 출시될 무렵에 얀센은 전염병 신약인 리스피로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다. 이 무렵에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블록버스터 정신작용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보르장 모델이 보편화한 상태였다. 얀센도 일리나 또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사 약물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임상시험을 설계했다. 특히 얀센은 유리용량을 리스페리돈과 고용량의 할로페리돈을 비교했는데 이는 리스페리돈 용량 기존의 표준신경이완제에 비해 안전성 프로파일이 좋음을 상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FDA 검토자들이 기적했듯이 이러한 연구는 두 약물의 유의미한 비교가 불가능했다. FDA가 얀센에 보낸 승인서원의 약물 평가국 국장 로버트 템플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리스페리돈의 안전성 또는 효과와 관련하여서 할로페리돌 또는 다른 시폰 항정신병 약물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데이터가 제시된 경우에 우리는 리스페리돈에 대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 레벨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를 가졌거나 공정한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FDA는 얀센이 할로페리돌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하는 광고 게재는 의 금지는 가능했으나 얀센이 고용한 학계의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것을 제한할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 1980년대의 정신의학과 제약산업 사이에 형성된 파트너십의 상업적인 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학계 의사들은 의학학술지와 대중에게 FDA가 허위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그들은 정신과 학계지의 리스페리돈이 조현병의 형성 증상을 줄이는 데 할로페리돌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고 음성 증상을 개선하는 데 할로페리돌보다 더 우수하다고 선전하는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학계 의사들은 리스페리돈이 입원 기간을 줄이고 환자의 사회적인 기능 능력을 개선하며 적대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임상정신의학지에 기록한다. 리스페리돈은 할로페리돌에 비해서 중요한 이점을 보인다. 효과적인 용량 범위에서 투여했을 때 리스페리돈은 조현병의 5가지 차원 모두에서 더 큰 호전을 가져왔다. 라고 했네요. 리스페리돈은 이전 세대의 항정신병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인 진정, 흐려보임, 기억력 저하, 근육 경직과 같은 이전 세대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얀센 임상 연구 책임자인 리처드 메이버의 말을 인용하여서 리스페리돈으로 치료받은 2,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리스페리돈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하던 흐름을 차단하여 전염병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비정형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배달은 뇌 여러 신경 전달물질의 균형을 조절하여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의할 부작용도 전무한 듯 보였다. 1996년 일라이 릴리가 자기 불엑사를 출시하면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었다. FDA는 관리들의 일라이 릴리가 할로피리돌에 대한 편향된 설계의 임상시험을 적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위약이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삼상시험은 유용한 효능자를 거의 제공하지 못해도 결론지었다. 올란자핀의 안전성을 대략 살펴보면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이 약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사망했고 22%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3분의 2는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올란자핀은 환자를 졸리고 설치게 만들며 파킨슨 증상, 자불안석증, 근긴장 이상, 저혈압, 변비, 빈맥, 당뇨병, 경련발작, 유즙 분비, 발기부전, 간 이상, 백혈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FDA의 폴 레버는 올란자핀이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시판 후에 올란자핀 사용과 관련해서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심각도를 지닌 사건이 보고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바로 임상 데이터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가 의학회지와 신문에 싣고자 했던 이야기는 자기 불엑사가 얀센이 만든 리스페달보다 낫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허용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했다. 학교의 정신과 의사들은 올란자핀이 리스페리돈이나 할로피리돌보다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올란자핀은 내약성이 좋은 약제로서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고 다른 항정신 약물보다도 움직임과 관련된 부작용을 적게 일으키며 음성 증상과 인지 기능을 낫게 하는 등 전반적인 호전을 가져왔다. 이 두 번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첫 번째 약보다도 더 나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한 각도에서 접근했다. 이 신문은 자기 불엑사가 현재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을 가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대학의 전 자제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기 불엑사는 야수 페달보다도 초체외로 부정력이 적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앨런 샤츠버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불엑사가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제 유일한 질문은 자기 불엑사가 정령 리스페달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세 번째 비정형 치료제인 세로게이를 출시한 후에 원래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정형 약물들이 예전의 정형 약물들보다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개념에 안주했다. 프레이드 진은 독자들에게 쓴다. 합리적인 사고, 체계적인 말하기 어려움과 같은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데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시카고 트립은 역시 보도한다. 새로운 약물이 예전 약물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 약은 사람들이 일하게 해준다. 등등등등등등. 이런 논의가 계속되었고 NAAMI 총괄 책임자 롤이 불리는 언론을 향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들이 정말 획기적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병을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장애가 종식됨을 의미합니다. 란셋 질문을 던지다.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텔링은 미국에서 정신과 약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이다. 먼저 미국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작을 경이로운 약으로 선전했고 다음으로 잔악사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장애 치료제로 증정했으며 마지막으로 비정형 항정신 약물이 전염병의 돌파가 될 치료제라고 대중에게 알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 치료적인 진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정신과 약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적어도 과학계에서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둘러싼 신비의 약이라는 소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SRI는 2008년에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만 유의미한 임상적인 이득을 제공한다고 보고되었다. 잔악사는 현재 보리온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졌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잔악사 장기 복용자 3분의 2가 약을 끊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 정부 지원 연구 결과 1세대 항정신병 약물보다
더 나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이 세대 비정형학 정신병 약물에 대한 과대 광고는 정신의학 역사에서 당혹스러운 에피소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 책의 독자들도 알듯이 역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 비정형학 정신병 약물 이야기의 씨앗은 1980년대 초 APA가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던 이야기로 생물정신의학을 받아들였을 때 심어졌다. 이는 정신의학계 전체가 간절히 믿고 싶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낸시 안드레센을 비롯한 정신의학자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정신질환이 결국 자신의 생물학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치료법의 진보가 다가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약물을 출시하면서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 새로운 신비의 약물이 뇌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설명을 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제럴드 로버즘, 전 NIMH 소장 제럴드 클러먼,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사 앨런 샤츠버그가 말을 못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를 믿었다. 반대 의견 침묵시키기. 반대 의견 침묵시키기 등등. 또 근거를 감추기 등등. 그 정도만 하면 돼. 치료 반응이 더 좋았다라는 여러가지 이런 정신의학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런 정신과 약물의 이점이 대한 우리 사회의 착각이 전적으로 순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치료의 온당함을 우리 사회에 팔기 위해서 정신의학은 신약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비판을 침묵시키며 좋지 않은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야 했다. 이는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며 정신과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치료 패러다임의 본래 속성을 드러낸다. 이는 어떤 단일 연구도 밝히지 못할 내용이다. 이 정도로.